이 양반이 이제 세계 최고의 알파메일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되시겠는데 1974년생입니다. 지금 50살 됐어요. 이 양반이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여전한데 그때는 정말 난리였어요. 이쁘게 잘생겼거든. 아니 뭐 얼굴만 잘생기면 그래 그러려니 하겠어. 근데 연기력도 개쩌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차은우 얼굴에 이병헌 연기를 가진 사기캐였다고. 지금은 나이 먹으면서 많이 후덕해졌지만 어차피 실력은 좋고 이미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는 걸 떠나 아예 평정을 한 사람이잖아. 이룰 거 다 이뤄서 그런지 뭐 별 미련도 없나 봐. 관리를 잘 하진 않는 것 같아. 살 많이 쪘어요. 근데 또 영화 배우다 보니까 어떤 배역 맞느냐에 따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특이사항일진 모르겠는데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해. 여자들 알아서 꼬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 거겠지.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여자를 만나면서 매번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 여친들이 유명하잖아. 대표적으로 모델 중에 지젤 번천, 바르 라파엘리, 블레이크 라이블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사귀었지.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금발이야. 몸매 좋고 얼굴 조망만하고 키가 큰 모델들이라는 거죠. 취향이 한결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 항상 25살까지만 사귄다는 겁니다. 여친이 이 나이가 넘어가면 바꿔. 자기가 몇 살이든 항상 여자는 25살까지만이야. 2014년에는 21살인 독일 모델 토니 가른이라는 사람이랑 사귀었거든요. 이때 디카프리오는 39살이었어요. 18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나이 차가 무시될 정도의 매력을 갖췄기 때문이지. 저 아는 사람 중에도요, 50 먹은 아저씨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양반도 무슨 디카프리오처럼 되고 싶나 봐. 20대 여자한테 껄떡댔다가 개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자기 말로는 그래. 여자는 뭐 필요가 없대 인생에. 근데 막상 보면 존나게 밝혀.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게 내 눈엔 보인다 이거야. 근데 아직 한 번을 못 사귀어봤습니다. 그 누구보다 여자를 원하는데 못 만나 이 사람이. 이유가 뭐겠냐고요. 매력이 없어요 아이씨는. 그러면은 매력을 만들어 보시든가. 뭔 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안 해. 그냥 다 쓰러져가는 골방에 앉아서 라면만 끓여 먹어요. 아니 따라할 사람을 따라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디카프리오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디카프리오랑 같은 거는 성별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는 짓은 소녀 같아? 뭐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 아저씨가 최근에 저한테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짓을 봐서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은데 몰라 화가 많이 났어. 내가 볼 때는 그거 갱년기라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이 아저씨가 마음을 편하게 드실 필요가 있다 이거야. 요가 같은 걸 좀 해봐요. 요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얼핏 보면 또 인도 사람 같이 생기기도 했거든. 아무튼 뭐 디카프리오는 가능한데 이 아저씨는 안 돼. 한국이니까 더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정서상 나이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40대면 모르겠는데, 응? 30대도 아니고 20대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다고 아저씨가 뭐 미국 가면은 디카프리오처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선 더 문제야. 얼굴 안 돼, 피지컬 안 돼, 돈도 없어, 정서적으로 이율배반적이야.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거냐고. 근데 이 아저씨가 포기를 모릅니다. 근성이 있어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디다스야 뭐야. 주접을 떨어가지고. 사실 누구나 자기만의 매력을 갖추면은 어려운 일도 곧잘 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헐리우드이고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냐고요. 돈 많고 능력 있고 이쁘고 잘생겨서 마음에 든다는데 띠동갑이든 20살 차이든 뭔 상관이야. 우리 나이 50 먹은 아저씨도 의도가 좀 추접해서 그렇지 사랑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 좋아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좋아하고 어떻게 전달하냐의 문제지. 보통 이런 나이 차이에 도전하면은 그게 의도가 불순한 경우일 때가 대부분이야.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있는데 우리의 경험상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 아저씨도 지금은 20대를 노리는데 이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60살 넘어서는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트럭에 고등학생 아내 구한다고 현수막건 노친네 한 명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50살에 20대 찾으면은 60살에는 30대 찾을 것 같잖아. 안 그래. 오히려 10대를 찾아요. 이런 종자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상대의 나이를 더 낮추는 이유가 뭐야? 자기는 갈수록 가진 게 사라지니까 아직 가진 게 없고 구슬리기 쉬워 보이는 어린 나이를 찾는 겁니다. 40대, 50대는 사회 경험이 쌓여서 구슬리기가 힘들거든. 구슬린다는 점에서 이게 범죄자 마인드인 거야, 벌써. 우리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애들은 정서적 발달이 아직 미숙해. 인간 경험도 부족해. 그래서 성인이랑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귀는 건 아니더라도 외국 영화처럼 나이 차 나는 친구 같은 것도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근데 일단 주변에서 오해받기가 너무 좋아. 오해가 아니더라도 주변을 납득시키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오해가 아니야. 진짜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지.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인간 경험이 부족한 걸 이용해서 개수작 부리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면은 이제 범죄 사건에 소개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니면은 장애인을 찾기도 해요, 이 새끼들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미숙한 사람들 구슬려서? 아니, 오히려 역으로 당하기도 쉬워요. 이 어린애들도 나이만 어린 거지 영악하단 말이야. 이걸 이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그 50대 아저씨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상 어린 여자 만나게 된다면 아마 크게 당할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는 흥분에 판단력 흐려지면서 역으로 자기가 구슬려질 게 뻔해. 간 쓸게 다 빼주고 이게 아닌가 싶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지. 이미 망한 인생이시지만 더 밑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밑바닥 내가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그렇다고 여고생 교복 입고 만나주겠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저씨 하기 나름이고요. 아무튼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 우리 50대 아저씨만큼 나이 든 새끼는 아니지만 엇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50대 아저씨의 생각이 지금 틀려먹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내가 어린 여자에게 들이댔다가 역으로 구슬려져서 이용당하는 그런 남자의 사건을 준비했거든요. 아저씨 족대기 싫으면 이거 꼭 봐야 돼요. 자, A라는 16살짜리 여자애가 있었어. 미성년자라서 일본은 또 이런 미성년자 신원 보장이 철저하거든요. 신상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게 이 사진이에요. A라고만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A는 일본의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역 근처에서 28살 먹은 유흥업소 직원 스즈키 히데아키라는 남자를 알게 됐어요. 여자애가 가출한 건지 대뜸 이 새끼 집에 들어가 살거든. 그렇다고 이게 뭐 원조교제 이런 건 아닙니다. A는 스즈키란 남자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육체적인 관계는 없고요. 재워준다니까 편하게 친구처럼 그 집에 얹혀 살고 싶은 거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 의외로 이 여자애 A의 문제입니다. 애가 신나를 빠나 봐. 이걸로 자주 싸웠대. 그러다 한 달 만인 7월 A가 또 다른 전철역에서 오가타 히데키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이 새끼. 이때부터 이 세 명의 관계가 복잡해지거든요. 먼저 알게 된 스즈키는 A랑 앞으로의 관계를 진지하게 얘기해 볼 생각이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게 된 이 오가타는 그 자리를 중재자 역할로 끼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신들이 지금 여자애 하나 데리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A가 스즈키에게 헤어지자고 했대. 이제 연락하지 말라는 뜻인데 사귄 적도 없는 스즈키는 이거를 이별 통보처럼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는 헤어지기 싫다고 막 우겨.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오가타가 헤어져야 된다. 니네 왜 이러고 있냐. 계속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A랑 스즈키의 관계가 정리됐어요.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사귄 건 아니야. A는 그냥 재워주는 친한 아저씨라고만 생각했고 그 상태인 건 맞는데
스즈키 새끼 혼자서 A를 여친 삼으려고 했다는 거지. A는 스즈키에게 아파트 열쇠 돌려주고 잠깐 본가로 들어갔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집에 못 있어. 금방 또 가출해요. 이 여자애도 문제가 많아. 친구들 집 며칠씩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재워줄 친구가 없는 거야. 결국 다시 스즈키에게 연락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재워달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말이 있잖아.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지 스즈키가 집에 없는 틈에 이 집을 조금씩 드나들어요. 집안 물건도 위치가 바뀌고 애하는 태도를 봐서는 스즈키가 대충 눈치챌 법한데 알면서도 뭐 허락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8월 달에 둘이 마주칩니다. 스즈키가 회사 잠깐 간 사이 A가 들어와서 자고 있던 거야. 스즈키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 얘가 또 와 있네? 자고 있네? 보니까 막 갑자기 욕정이 들끓어. 여기저기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A가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개 지랄하니까 스즈키가 미안하다면서 멈춰요. 사과하니까 A도 신고는 안 했지만 이때부터 여자애가 속으로 이 스즈키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스즈키 집에 더 이상 못 오겠어. 또 기댈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이 오가타랑 어울려 지내게 되는 거지. 이틀 지납니다. A가 시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 오가타랑 한 명 더 있어. 얘는 B라고 나오는데 미성년자 남자입니다. 셋이 점심 먹었대. 그러면서 A가 며칠 전 스즈키에게 성추행 당한 얘기를 막 하는 거지. 오가타가 엄청 화내더라고. 당연히 열받는 얘기지만 이 오가타의 반응은 뭔가 달랐어요. 이 새끼도 사실은 A를 어떻게 해보고 싶었던 거야. 식당에 다른 사람도 많은데 막 큰 소리로 아노 왓다시가 스즈키 응징하겠다는 막 이래. 지가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지. A도 이게 미친년인 게 또 부추겨. 그냥 해버리래 막. 이렇게 밥 먹고 나와서 오후 1시 셋이서 스즈키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오가타가 문 앞에서 한 번 더 물어봐요. 아노 A상 진짜로 해버려도 괜찮냐는? 이 새끼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 허세 떠느라 일단 질렀는데 진짜 하라니까 마지못해 왔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마나 뭐 고민하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가오상하게 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집 앞까지 와서 다시 한번 물어봤고 A가 괜찮으니까 빨리 해달래 막 소리 질러. 근데 스즈키 사는 아파트가 이게 직원 전용 숙소입니다. 이 새끼가 유흥업소 직원이잖아. 여기서 준 숙소예요. 룸살롱 복지 존나 좋아.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이 이 술집 웨이터들 일하는데 말이 아파트지 직원들 산다는 거 보니까 방 두세 칸 정도씩 딸려있는 빌라 같아. A에게 열쇠가 있으니까 따고 이 새끼 방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러자 남자의 B가 다른 방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뒤져야 돼. 스즈키가 지방에 없는 거지 이 건물에 있던 건 맞았어. B가 이 집 저 집 막 문 열다가 찾아요. 같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도 여기 사는데 스즈키가 이 여자 방 들어가서 자기 출근용 옷을 꿰매달라고 했대. 빤스바람으로 서가지고 바지 꾸며달라고 한 거야. A가 이걸 봤지? 스즈키도 이상한 새끼인 게 아니 지가 꿰맬 수 있잖아. 굳이 다른데 부탁하고 왜 또 지는 속옷 차림으로 있냔 말이에요. 둘이 무슨 사이인진 모르겠지만 A는 얘네 사귀는구나 이렇게 의심했어요. A가 진짜 또라이인 게 사실 얘는 스즈키를 좀 의식하고 있었어. 막 좋아 죽겠는 오빠 사귀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런 거지. 나만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나타나서 일 해결해주는 뭐 그런 오빠. 영심이한테 안경테 같은 존재. 급할 때 찾는 남자 정도로 어장치고 있던 건데 막상 다른 여자 앞에서 바지 벗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야. 죽여버렸으면 싶었대요. 멋진 남자로 각인될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오가타는 스즈키를 방으로 잡아서 폭행합니다. A가 오가타한테 거짓말도 살짝 섞었나 봐. 이 새끼가 자기 여자 건드린 사람처럼 막 화를 내더래. 스즈키가 사실과 다른 것도 있다. 만지려고 막 했던 건 맞는데 중간에 멈춘 거다. 뭐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오가타가 이제 와서 아 그러냐는 하고 멈추겠어? 장면이 상상되잖아. 만지는 게. 더 열받는 거지. 칼로 찌르는 거야. 스즈키가 쓰러지자 위에 이불 덮고 아직도 안 죽었냐는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발로 밟아요. 그리고 A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칼을 쥐어주는데 A가 여기서 뭐 시킨 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라 범행 과정도 다 공개돼 있지 않아.
근데 정황상 뭐 찌른 것 같긴 해요. B는 남자애. 조금만 때리고 끝나는 일인 줄 알고 따라온 건데 칼까지 나오니까 무서운 거야. 현장에서 무서워했다는 말이 있어요. 얘도 뭐 칼을 들었는진 모르겠어. 어쨌든 스즈키는 이 사건으로 사망합니다. 20분 뒤 스즈키가 출근 안 하니까 가게 매니저가 전화해요. 무슨 룸살롱이 낮 1시에 문을 열어? 전화 안 받으니까 같은 건물 사는 다른 여직원에게 연락해서 스즈키 집 가보라고 했거든요. 문 여는 순간 오가타에게 잡혀서 끌려 들어왔고 스즈키가 살해된 걸 본 거지. 이 직원은 친구랑 같이 사는데 친구도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이 살인 현장을 본 거예요. 옷 꿰매주던 여자까지 지금 이 살인 사건에 목격자가 셋이나 생겼잖아. 차로 이 여자 셋을 납치하는데 B는 남자애, 정신 나갔어. 오가타가 시키는 일도 막 제대로 못 알아들어. 그런 상태라서 야, 이 새끼 보내. 빼버리고 여자애 A랑 둘이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가타는 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A도 동의했어. 맞아, 오빠. 이제는 할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은근히 죽이라고 부추겨. 그러니까 오가타라는 새끼가 나이 26이에요. 이 나이 처먹고 고딩 기집애 말에 놀아나서 하루에 사람을 넷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게 지금. 납치된 여자들은 공원 주차장으로 끌려갑니다. 오가타는 여기 화장실로 술집 직원 하나를 데려다 성추행하고 수건으로 목 졸라 죽이고 그 자리에 시신을 버렸어요. 저기 표시되어 있지. 이미 A에게 잘 보이기 위한 범행의 취지는 사라졌어. 그냥 성범죄 살인자가 된 거야. 이번엔 장소를 옮겨요. 아직 2명 남았으니까. 절벽에 차를 세우더니 또 1명 칼로 찌르고 수건으로 목 졸라 죽인 뒤 절벽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렸어. A는 따라다니면서 이 상황을 다 봤습니다.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지.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않게 감시했고 오가타가 성폭행 살인할 때는 차에서 담배 피우고 기다리다가 죽으면 내려가지고 침착하게 시신 들여다보고 사망을 확인해줬다고. 마지막 피해자가 스즈키 옷 꿰매주던 사람인데 또 장소 이동하다가 건축자재 창고를 발견했대. 여길 끌고 들어가서 직원물도 아닌데 막 들어가서 목 조르고 칼로 또 찌르고. 이때가 오후 4시 45분쯤이래요. 공원에 쓰러져 있던 두 번째 피해자를 지나가던 사람이 마침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까 안 죽었어. 오가타가 죽은 줄 알고 버린 건데 다행히 살아남으면서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아파트에 시신이 있다고 증언한 거야. 오가타가 최초로 저지른 스즈키 시신을 말하는 거죠. 경찰이 집에 찾아가서 시신 발견했고 시신을 찾았다는 신고가 또 들어옵니다. 마지막 사건인 그 자재 창고 순찰하던 사람인데 가보니까 이 여자도 살아있어요. 절벽에서 민 사람만 죽은 거야. 절벽에 떨어진 세 번째 피해자는 이틀 뒤 새벽에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했고 경찰은 이미 건물 CCTV로 오가타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셋 다 체포했지. 처음에 혐의가 감금과 납치였는데 스즈키의 살인도 얘네라는 확인은 안 되잖아 아직. 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히긴 했지만 집안에서 죽이는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생존한 피해자 말대로 여성 3명에 대한 납치와 감금이었습니다. 범행 이유는 A를 스즈키에게 빼앗겼다는 수치심으로 인한 복수지. 죽인 줄 알았던 여자 2명이 살아있는 걸 뉴스로 봤고 병원에 찾아가서 다시 죽일 계획도 세웠다고 오가타가 다 알아서 불어요. 근데 이게 초범이라면 가능할까 싶은 범행들이잖아. 2명은 살았지만 이 새끼의 의도랑 행동은 하루 만에 4명을 죽이겠다는 과정과 목적이잖아요. 뭐하는 새끼인가 보니까 어릴 때 운동을 잘했대. 초딩 때부터 체육 영재로 유명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테니스부 주장했고 그러다 이 새끼가 15살부터 신나를 빠는 거야. 그러다 친구 칼 찌르고 빠따 들고 강도질하고 사람 패면서 소년원 들어갔어요. 출소했는데 버릇 못 고쳐서 또 금방 사고치고 소년원 가고 고등학교 다녔지만 자퇴하면서 야쿠자랑 어울립니다. 일본 야쿠자 중에 이나가와 회가 유명하거든요. 역사가 한 70년 넘어요. 지금 야쿠자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시대에 맞춰서 사업으로 바뀌었죠. 더 크면 기업형 조직이 되기도 하고 변질됐어. 근데 이 이나가와 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구조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진짜 그 야쿠자 그 자체래. 조직원도 한 3,000명 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파가 갈려요.
그중 한 조직의 간부급 행동대장까지 올라간 새끼입니다. 여기서 시키는 일 하다가 1998년에 폭행,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출소 후 보호관찰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 얘.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폭행 저질러서 6개월형 받고 교도소 가거든요. 2002년 10월에 출소했어요. 그리고 2003년 8월 되면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오가타가 사형 받았고요. 항소했는데 갑자기 지가 취소합니다. 형 확정됐어. 2010년 7월 28일 도쿄 구치소에서 33살에 형 집행으로 뒤졌죠. 이때 나온 뉴스 찾아보니까 오가타가 그 여자애 A랑 사귀었대요.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고딩이랑 불륜 관계였던 거지. 사귄 이유가 뭐냐? 뭐 좋기도 하지만 꼬셔서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려고 했던 거야. 몸값 받고 팔려고 하던 차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교도소 들어가고 오가타가 또 희한한 짓을 한번 했는데 일본의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이 포럼 90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형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오가타가 여기다가 수기를 남긴 게 공개됐거든요. 의외로 이 새끼가 전달력 좋게 잘 다듬어진 괜찮은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내용 보자면은 범행 인정하는데 세부적인 자백 내용은 경찰이 조작한 거다. 2차례의 정신감정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책임 능력 있음이라는 결과만 재판에서 채택된 불공정한 수사랑 재판이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있어요. 국가는 사람 죽이면서 개인에게 살인을 금지하는 건 모순이다. 사형을 집행해도 유족의 슬픔이 해결되지 않으며 참여나 보상도 되지 않는다. 사형은 단지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해방일 뿐 진정한 책임이 아니다. 죽을 미래만 남은 사형수에게 참회하라는 건 무의미하다. 죽음으로 갚으라는 말은 오히려 반성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반성하는 걸 포기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형수를 죽이는 건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게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겐 죽기 싫다고 징징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주장이 가능할 정도면 얘는 뭐 교도소 들어간 뒤겠지만 사형에 대해 인문학적인 고민을 많이 한 새끼라는 거예요. 그럼 뭐해? 하필 이런 말을 지가 하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 딸도 있는 새끼가 16살짜리 고딩 꼬셔서 유흥업소에 팔려다가 오히려 이 고딩한테 감겨가지고 살인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 8가지 이지라라면은 이거는 뭐 스님 목사들이 말해도 욕먹는 판인데 참 잘 들어주겠다. 응? 그냥 뒤지는 게 맞죠. 잘 뒤졌고 그럼 공범인 A 이 기집애 알아볼 차례인데 1986년 11월생입니다. 살인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고요. 미성년자잖아. 분명 형이 세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40살입니다. 밖에 나와 있을 거야. 부모의 위로 언니 하나, 오빠 하나랑 아빠가 어디서 바람 폈는지 이복 언니도 따로 있어요. 6명 식구가 살았는데 엄마 말로는 A가 어릴 때부터 어리광 많고 밖에 나가면 항상 엄마 옷을 붙잡고 쫓아다녔대. 겁이 많고 좀 부모한테 의존하는 성격인가 봐. 아빠는 돈 좀 있는 집안의 장남이래요. 집안 가게를 대부분 물려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졌는데 대신 지 애들한테 폭력적이었고 A랑 오빠를 무슨 스님 참선하듯이 정좌시켜두고 그 앞에서 다른 딸들을 두드려 팼다는 거야.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막 머리채 끌고 다녔대요. 줄로 묶고 유리문에 던지고 연못에 던지기도 했고 개또라이지. 아빠가 화내는 이유는 딱히 없대요. 기분에 따라 이 수위가 달라지긴 했는데 엄마가 말리면 더 심해져서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아빠 차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집안이 좀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감이 돌았고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오늘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걱정만 하면서 살았대요.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A가 5살일 때 엄마가 못 참고 그동안 참은 게 더 이상하지만 이혼 결심했어요. 여기서 신기한 건 아빠가 언니 둘만 들이다 팼다는 겁니다. 오빠를 안 때린 거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인간이면 그럴만해.
그리고 A는 너무 어려서 그런 건지 손 한 번 안 댔대요. A는 이 이유를 모른대. 아빠가 왜 이러는지. 이런 사정을 아는 엄마 말을 들어보면은 A가 오가타에게 끌려다닌 게 어릴 때 폭력을 자주 지켜본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오가타의 폭력에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엄마도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A가 오가타 감아가지고 살인을 부추겼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요. 이혼하고 엄마가 애 넷을 혼자 데리고 살았단 말이야. 사정이 어려우니까 장남이랑 A만 다시 아빠에게 보냈대요. 그랬는데 아빠 집에는 이미 애 딸린 새 여친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야. 친자식인데 객식구처럼 A가 눈치 보면서 사는 거지. 한 10개월 얹혀 살았대요. 이 아줌마가 친오빠를 공중전화 앞에 버린 적이 있어. 이때 A랑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가요. 엄마는 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애들이 불쌍하잖아. 미안하고. 그때부터 뭔 잘못을 해도 잔소리를 안 했다는 거야. 결국 오냐오냐 하면서 애들 싹바가지 없어진 게 결국 양아치가 돼버린 거죠. 반대로 아빠한테 맞고 자란 언니 둘은 잘 컸어요. 엄마가 다시 애들을 키우기 시작했지만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랬거든. 할머니 말로는 A가 착한 손녀래. 단순히 손녀니까 그렇게 말한다고만 보이지는 않고요. 진짜 기질은 착하다는 거겠죠. 엄마도 원래는 착한 애였다고는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마탱이 간 거냐?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인데 A가 그래도 지 아빠라고 보고 싶은가 봐. 어떻게 일하는 회사를 알아내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빠 새끼가 애를 못 본 척 했다는 거야. 이 충격으로 A가 점점 학교를 안 나가더니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새끼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대. 중학교는 거의 안 나갔어요. 아예 집도 나와서 친구 집 돌아다니며 얹혀 살았고 사고 쳐서 소년 전과만 6개입니다. 기집애가. 이 사건 1년 전엔 가정재판 받아서 소년원보단 낮은 단계의 시설인 아동자립지원시설에 7개월간 입소한 적이 있어요. 이거 퇴소하고 몇 달 만에 이런 나이 많은 오빠들이랑 어울리다가 이 사건을 저지른 거지. 기집애가 구치소 들어가니까 정신이 좀 드나봐. 매주 2번씩 엄마한테 편지 쓴대요. 아빠에게 맡겨줬을 때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생각 들었고 그 집에서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썼어. 애가 학대 당했던 거죠. 알고 보면 사실은 불쌍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뭐임. 그래도 씨발 거 한 짓거리는 좀 욕을 먹어야겠죠. 얘가 살인 방조에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가정재판을 받았어요. 아무리 한 짓이 심해도 소년범이라 가정재판소에서 재판을 합니다. 사실 재판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야. 안 돼, 못 들어줘, 돌아가. 그 아저씨 알죠? 그런 데서 재판받는 거야. 그러면 성인과 다르게 형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판사가 A는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기집애고 관여의 정도도 매우 크다. 피해자 측의 처벌 감정도 상당히 강하다면서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넘깁니다. 정식 기소됐어요. 성인 재판 받는 거야. A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에 해버려, 가자, 뭐 이런 발언으로 범행을 부추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애잖아, 어리잖아. 자기 손으로 죽인 건 아니니까 그것만 아니면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건 네 생각이고. 인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고요. 사건의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는 게 사실이잖아. 오가타가 한 명씩 죽일 때 뭐 했어? 너 나머지 피해자들 감시했잖아. 시신 확인하고는 다음 장소 이동하자. 이런 말도 살인은 안 했지만 오가타의 살인을 말리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인 방조죄로 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뭘 X발 인정을 안 해. 혐의 인정됐고요.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에 부정기형이 확정됐어요. 남은 건 남자의 B지. 얘도 같은 혐의로 가정재판소 갔는데 도중에 범행 과정에서 빠졌잖아요. 상대적으로 혐의가 많이 작습니다. 소년 재판 받았고 장기 보호 처분 나왔어요. 사건이 이렇게 끝납니다. A가 성인이 아니라 사실 또래 친구들끼리 어울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냥 담배나 피고 길거리 뭐 지레게 매네라 생활하고 뭐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성인이랑 어울려서 더 이렇게 된 거야. 성인도 애랑 어울리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생겨요. 정상적인 사람들끼리라도 성인과 애는 가치관에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기가 좋아요. 나쁜 의도가 아닌데도. 그래서 친구하기 힘들고 대부분은 지들도 알아 이런 거. 이거 평범한 관계 안 되는 거 알지만 뭔가 헛짓거리하기 좋은 그런 틈들이 보이니까
그걸 이용하는 새끼들이 이런 관계를 찾는 거라고요. 내가 아는 50살 그 아저씨도 20살짜리 여자한테 껄떡대는 거 보니까 뭔가 불순함이 존나 보여.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혼내줬거든요. 근데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번 말해서 들을 인간이면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겠죠. 이 역시 행동 교정은요, 반복 훈련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다시 또 회초리 들고 훈장님 모드 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